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힘들 때 떠난 한국은 배신자? 2.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한국산 감자밭을. 3. 한국이 쿠릴열도 구입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970년대 한국과 이란은 서로 친교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 서로의 수도에서 도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국 수도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교도 금방 끝나고 이란은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세력을 잡으면서 보수적인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성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며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급진적인 세력들이 세력을 확보하면서 이란은 국수주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결과 이란은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고 서방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이란을 제재하고 필적할 만한 경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모든 이란 자산이 동결되었고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제재 조치는 이란의 경제활동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 이유인 핵개발에 관한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감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핵개발 현황을 공개할 테니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며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관련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이란의 국민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드디어 외국산 수입 물품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국제교류가 막혀있기에 이란은 외국산 물건을 구할 수도 없으며 몇몇 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것만 써야 하기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라면 수입 물품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며 오랜 제재로 이란의 부유층들도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현재는 석유가 넘쳐나도 팔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뜬금없이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위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의 가전제품들은 전세계 최고 품질이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제 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한국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 비용과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구군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란은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해 이란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소식에 중국 억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은 죽어가는 자신이 두려워 3,000명의 신하를 보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작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를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여행길이면서 한 번 떠난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죽은 생명체는 살려낼 수 없지만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는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불어넣은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한류는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소위 연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류는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한류가 있고, 정책에도 한류가 있고, 건설에도 한류가 있으며 농업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한류는 우리가 꼭 곱씹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입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 욕구를 크게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두 개로 구분했는데, 하위 욕구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며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5단계의 욕구로 세분화했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의식주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픈 욕구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포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아 실현을 위해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됐어도 먹을 것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은 정착이 가능해졌고 토양에 씨앗을 뿌려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흔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 요인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환경적인 영향, 즉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하죠.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인 만큼 1년 중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재산까지 쓸어가고 건기에는 쉽게 불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려버립니다. 또한 우기가 늦게 시작되거나 건기가 일찍 시작되는 등 농부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다 보니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에는 농업한류 가물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이죠.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10개국에 조금씩 걸쳐 있지만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알제리 영토의 5분의 4가 사막이니까요. 그러나 사막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해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식량을 구매하는데 모두 써버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아프리카 1등 국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3,400만 명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제한된 농업 환경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에 재배되는 작물의 생산량은 너무 적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의존하는 감자의 경우 농민들이 파종하는 시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시감자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시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며 시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제리에서는 한국 덕분에 시감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8억 규모의 시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기자재를 알제리에 제공했고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해 평균 없는 시감자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이 취약해 외국으로부터 시감자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 후 한국은 피를 깎는 노력 끝에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용화했죠. 현재는 독일, 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이 모조리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감자를 생산할 때 선진국은 조직 배양묘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이 기술을 지원받아 사용해 왔는데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물속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독자적인 수경 재배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감자 생산을 실용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한때 한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시감자 생산 기술로 채택하고 있죠.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시감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병균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감자 식물체를 병균 하나 없이 깨끗한 물속에서 재배함으로써 병이 없는 시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이 좋지 않거나 시감자 재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시감자 생산단지 수질을 정밀 분석해 사실상 수경 재배가 불가능했던 수질을 새로운 물질을 투입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해냈습니다. 덤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재배와 환경 제어 시설의 설치를 통해 감자 재배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냈죠. 사실 알제리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알제리에서는 시감자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버렸고 불가능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절박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에 제공된 시감자 기술 덕분에 기존의 10개밖에 달리지 않던 감자가 30개로 증가해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2009년 이후로 매년 약 5만 개의 시감자가 생산되어 알제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렇게 한국의 원칙적인 시감자 생산 기술 덕분에 시감자 생산량이 늘자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후속 사업을 애타게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죠. 왜냐면 시감자 사업이 물러온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이른 알제리 제2위 식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시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면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하라 사막의 관광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알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알제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여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의 지원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시감자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된 것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기술자들이 신변의 의협을 느끼기도 했죠. 따라서 추가 사업을 구상하던 알제리 정부는 군인과 경찰까지 대동해 이들을 경호의 현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확보하기 불가능한 시설물은 100% 한국에서 공수해왔는데 이런 자재가 수개월 동안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되어도 운송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알제리의 시감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알제리는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라는 명목으로 알제리가 가진 지하자원에 더 큰 욕심을 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우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냈고 최첨단 온실 시스템까지 선보였을 때 비로소 믿음의 눈길을 보내왔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해 마침내 시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완전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후로 알제리 정부는 제발 후속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먼저 나서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알제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야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지만 독립 후 이어진 내전과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프랑스의 흔적을 지워낼 만큼 경제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고 알제리스러운 것들은 사막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는 제2의 식량인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모든 씨감자는 외국에 의존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 덕분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알제리는 적어도 감자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해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물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농업 분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도 훌륭한 한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술을 나누어주는 것도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조용한 이 섬이 강대국들의 대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팽팽한 균형 속에 놓인 이 섬의 주인으로 러시아가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작은 섬만이 아니라 북극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는 소식, 뉴스팩토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선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러시아 사할린주에 속해 있는 섬들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다 합쳐서 면적이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며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과 러시아 양쪽 모두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지역은 쿠릴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영토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쪽 모두 치열하게 쿠릴 열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의 핵심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반환하는 계획 따윈 없다며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절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라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 표시하며 러시아와 맞불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번 표기 사건에 분노를 드러내며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일본에 정정 요구를 보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죠. 이 같은 사실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감경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내부 부채로 인해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년대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바 있었죠. 한국이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러시아 경제가 잠시 숨을 쉬었을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난 상태입니다. 내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추진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넘겼다고 말하며 한국이 프로젝트의 우선 참가자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었죠. 사할린 주지사 역시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투자리? 의욕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는 17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할린 섬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랬다는 것은 한국이 자금이 풍부했던 탓도 있고 건설에 노하우가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사할린 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할린 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한인들이 부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할린 섬을 비롯한 쿠릴 열도에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한국의 참여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릴 열도를 판매하면 그 돈으로 자국이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 항로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섬 유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북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극 항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몇천 km는 줄어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에 물류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잠들어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귀금속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까지는 한국이 북극 항로 경쟁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으나 쿠릴 열도를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익까지 차지할 수 있기에 러시아의 판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쿠릴 열도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쿠릴 열도를 거치는 대륙 횡단 열차 사업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북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한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릴 열도를 병합해 한국 땅으로 삼는다면 쿠릴 열도로 시작되는 기차 선로를 건설해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링 해협까지 연결하는 알래스카 횡단 철도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허브 창구로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도 횡단 열차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쿠릴 열도 판매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쿠릴 열도 판매 계획이 새어나오자 일본은 다급하게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급하게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남쿠릴 열도 4개 섬 중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를 차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기에 섬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쇄빙선 기술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쿠릴 열도까지 차지한다면 북극 항로까지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쿠릴 열도 협의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넘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큰 이득이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유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꽃놀이패를 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북극 항로도 한국이 장악해 북극까지도 한국이 노려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